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이나 한국계 미국인 작가 감독들이 만든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바로 이 현상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해요. 네,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문학 비평도 있고, 최신 K-스릴러 기대작 목록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같은 영화를 깊이 있게 분석한 에세이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볼 재료들이 모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전이 목표는 단순히 요즘 이런 작품들이 인기래요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어떤 강력한 주제가 뭘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나 흔드는 걸까?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좋습니다. 창내리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부터 요즘 K-스릴러의 인기 비결까지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새로운 목소리의 등장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캐롤라인 김 작가의 글이 딱 그 시작점을 짚어주더라고요. 아, 그 네이티브 스피커에 대한 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창내리 작가의 소설이 딱 출간됐을 때를 회상하면서 새로운 의식, 그러니까 뚜렷한 한국계 미국인의 의식이 마침내 문학적 상상력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다고요. 그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전까지는 뭐랄까 존재하지 않던 목소리가 터져나온 순간이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민 문학에 어떤 보이지 않는 족쇄 같은 게 있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대표성의 부담이라는 건데요. 작가 한 명이 나오면 그 사람이 마치 자기 커뮤니티 전체를 대표해야 하는 것처럼 아,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뛰어야 하는 선수처럼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가 한 명이 한국계 미군인 대표 선수처럼 모든 걸 막 짊어지고 뛰어야 했다면요. 네. 이제는 선수가 많아지니까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더 자유롭게, 더 과감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아, 그 베트남계 미국 작가인 비에타인 응유엔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가 많아질수록 대표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더 큰 기회함과 실험이 가능해진다고요. 더 이상 우리 이민자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하는 전형적인 모습만 보여줄 필요가 없어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개인적이고 더 이상하고 심지어는 비판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화계를 보면 그 변화가 정말 극적으로 느껴져요. 1993년에 조이럭 클럽이 나오고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2018년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아시아계 배우들이 주인공인 할리우드 영화는 거의 실종 상태였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고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 그냥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은 거겠죠? 아, 아시아인들이 그저 고통받는 이민자나 신비로운 조력자가 아니라 화려하고 욕망하고 때로는 속물적인 모습을 가진 이야기의 온전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수많은 작품들이 바로 그 증거고요. 그럼 그 복잡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이민자의 경험, 특히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수키김의 소설 통역사에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죠. 네. 이민 1세대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 딸이 통역을 도맡는 모습이요. 아직 어린아이가 은행 창고에 앉아서 연이율이나 잔해기체 같은 어른들도 어려운 금융 용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저도 어릴 때 관공서나 은행에 따라가서 어설프게 통역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었는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아이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거였죠. 맞습니다. 그 소설 속 장면이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걸 넘어서 아이가 부모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캐롤라인 김 작가도 자신의 아버지를 집에서는 강력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위축되고 말이 없고 미소 짓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이게 바로 많은 1세대들이 겪었던 현실이에요. 아, 본국에서는 의사고 교수였던 사람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놀라운 건 이게 최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1937년에 나온 강용을 작가의 소설에서도 컬럼비아대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들이 뉴욕의 중국 식장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00년 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이어져 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모 세대의 고난과 희생은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그게 바로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소설 쉘처에서처럼요. 주인공 경조가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 벽을 쌓아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이. 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죄책감하고 또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그야말로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 갈등이 가족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도 인상 깊었어요. 스테프차의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요. 아, LA 폭동을 다룬 작품이요? 네, 1992년 LA 폭동의 실제 도화선이 됐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인 상점주와 흑인 소녀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두 커뮤니티의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잖아요. 저스틴 전 감독의 영화 국도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맞아요. 이 작품들의 대단한 점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다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각자의 입장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커뮤니티 간의 갈등을 다루다 보면 결국 그 뿌리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와 터닝 레드를 분석한 글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더군요. 아, 그 해석 정말 날카로웠어요. 두 영화 모두 아시아 이민자 가정의 모녀 관계를 세대 전승 트라우마의 통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트라우마의 침묵입니다. 트라우마의 침묵이요? 네. 이민 1세대 어머니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그냥 삼켜버려요. 말하지 않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는 살아남기 위해 그냥 입을 닫아버렸는데 그 침묵 자체가 자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것으로 대물림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 것 같아요. 와, 네. 딸은 어머니의 그 말없는 고통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또다시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는 거죠. 터닝 레드에서 주인공 메이가 우리 가족의 제일 원칙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딱 그 상황을 보여주네요. 맞아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그게 훨씬 더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요. 딸 조이가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와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모든 우주를 파괴하려는 존재, 조부 투파키가 되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올려놓아 스스로 붕괴하는 에브리싱 베이글. 와, 에브리싱 베이글이 그 압박감을 시각화한 상징물이라는 해석은 정말 소름 돋네요. 그렇죠. 영화를 볼 땐 그냥 귀귀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근데 듣고 보니 모든 장면이 다시 보여요. 그 베이글은 딸이 짊어져야 했던 모든 기대와 책임, 슬픔의 총합인 셈이죠. 이건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신경숙 작가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는 엄마가 실종되고 나서야 남은 가족들이 엄마라는 한 인간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영화 엄마, 움마라고 하죠. 거기서는 그 트라우마가 아예 어머니의 유령이라는 초자연적 공포가 되어 딸을 옥죄고요.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모녀 관계에 얽힌 사랑과 증오, 죄책감이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런 이민, 세대 갈등, 트라우마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굉장히 한국적인 디테일을 활용해서 이야기의 깊이를 더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바로 K 콘텐츠의 힘이죠. 한 분석글에서 이게 한국 관객과 비한국 관객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준다고 지적하는데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 그야말로 대가죠. 기생충의 그 짜파구리 장면. 아, 짜파구리. 정말 그렇죠. 부잣집 사원님이 값쌀라면인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은 짜파구리에다가 아주 비싼 한우 채끝살을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 관객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두 가족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계급 차이와 거기서 오는 위화감을 거의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느껴요.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단순히 계급 차이뿐만 아니라 그 부잣집 사모님이 그 음식에 가진 본래의 서민적인 맥락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 불편했어요. 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일종의 문화적 오용처럼 느껴졌달까요? 네, 외국 관객은 자막을 통해 라면에 소고기를 넣은 요리라는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짜파구리라는 음식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그 묘묘하고 복합적인 감각, 방금 말씀하신 그 맥락까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관객만이 느낄 수 있는 서늘함이 생기는 거고요. 마더의 캐스팅도 그런 맥락에서 정말 영리했다고 생각해요. 아, 김혜자 배우. 수십 년간 국민원바라는 따뜻한 이미지를 쌓아온 배우 김혜자를 캐스팅하고 꽃무늬 재킷이나 파마머리처럼 전형적인 한국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일단 거기서 엄청난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죠. 그렇게 관객을 원정이 무장해제 시킨 다음에 그녀가 아들을 위해 점점 비상식적이고 괴물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관객은 자신이 믿고 있던 엄마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극도의 불편함과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김혜자라는 배우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상징성을 모르면 절대 느낄 수 없는 충격이에요. 그렇죠.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는 한술 더 떠서 언어 자체를 서사의 핵심 장치로 쓰고요. 아, 일본어와 한국어를 오가는 거요? 네, 등장인물들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오가면서 말하는데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권력 관계나 인물 간의 거리감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한국 관객들은 그 언어의 전환만으로도 지금 이들 사이에 어떤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정말 이런 문화적 특수성이야말로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치트키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배경 설정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비밀 코드를 심어넣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렇게 겹겹이 쌓아올린 이민자의 정체성, 세대 간의 갈등, 말하지 못한 트라우마 이런 주제들이 특히 스릴러와 미스터리라는 장르 안에서 정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2026년 기대작 목록만 봐도 살인장난감 시즌2,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 우리 모두는 죽었다 시즌2, 스릴러 장르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K-스릴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과 정서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 담긴 주제는 국경을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거든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군요. 네, 맞아요.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다룬 인터넷이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욕망의 게임을 그린 스캔들처럼요. 문학계에서도 이 흐름이 정말 뚜렷해요. 엔지 김 작가의 소설들이 대표적인데요. 아, 미라클 크리크. 네, 그 소설은 한국인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첨단 치료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법정 스릴러고요. 신작 행복의 추락은 아버지가 실종됐는데 유일한 목격자가 말을 못하는 자폐 스펙트럼 남동생이라는 설정의 가족 미스터리예요. 이 작품들이 정말 뛰어난 건 단순히 범인이 누구지를 쫓는 장르적 쾌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민자로서 겪는 법적, 사회적 차별의 문제,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숨겨진 비밀과 소통의 단절, 이런 묵직한 주제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내죠. 그러니까 스릴러라는 장르가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독자들이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엔진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꿰뚫어 보니까 왜 지금 한국과 한국계 창작자들의 스릴러가 이렇게 주목받는지 선명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사회와 가족 내부의 불안과 균열을 파헤치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장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국과 한국계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민자의 삶, 세대를 거쳐 대물림드는 트라우마, 그리고 문화적 특수성이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서사가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은 분명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군분투를 고스란히 담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이야기들이 바로 그 트라우마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행위,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삼키지 않고 밖으로 꺼내어 마주보기 시작한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유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물려받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는 용기를 통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